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증시각도기 구독자와 10만 금융전사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출연자께서 안 좋아하실 나오셨습니다. 것 같은데. 네. 근데 본인이 자꾸 이렇게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합니다. 보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제가 댓글 보고 말씀드렸거든요. 구독자가 빨리 나오라는데 왜 안 나오세요? 이러면 무슨 뻥을 치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댓글로 좀 확인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서준식 숭실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진짜예요. 예? 진짜예요. 저 댓글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저는 보니까 네. 뭐 실시간 댓글 올라올 때 네. 왜 서준식 교수님 왜 안 불러주세요? 그리고 막 이건 주간으로 해주셔야 돼요. 막 이런 분들도 진짜 많아요. 근데 뭐 네. 개인 삶과 그런 게 있으시니까 제가 주간으로는 못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시기를 제가 바라고 간절히. 그렇죠. 그러기로 했으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항상 우리들한테 좋은 가이드 해주시고 선배 투자자로서 뭐 저의 멘토이시기도 하고 길을 좀 보여주시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나 저희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근데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의 등대가 좀 깨진 게 아닌가. 상처를 입은 등대가 되었다. 네. 이런 소리 좀 있는데 어떠십니까? 네, 이번에 저도 지난번에 녹화하고 나서요. 네. 그때는 뭐 아직처럼 괜찮아요. 뭐 약간 그랬잖아요. 6월달에 들어서니까 하여튼 시장 붕괴, 시장 붕괴. 그때는 뭐 이것저것 가릴 거 없이 예. 그냥 와르륵하는 그런 모습에 저도 좀 적지 않나 네. 좀 당황했다. 네. 이게 당황한 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총알이 자꾸 소진되면서 예. 이제는 딱 6월 말 정도, 7월 초 딱 그 정도니까 완전 저는 바닥났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 철학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네. 더 떨어지면 물타기 하고 물타기 하고 네. 계속 매집을 하는. 네. 그래서 지금은 내 재산의 금액이 떨어지는 거를 저는 안 봐요. 네. 차마 못 보겠어. 어, 하지만 제가 그랬죠. 제가 우리 선배님께 이런 얘기를 했죠. 선배님 저 테이블 와인 몇천 병 날라갔어요. 이러니까 예. 까불지 마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고 위로를 네. 받으세요라고 아마 네. 얘기를 했을 네. 거예요. 사실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만약에 주식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들 저를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식 제가 아마 저보다 많으신 분 잘 없을 거예요. 많이 깨진 분 이번에 깨진 정도로 보면 근데 지금 이 여기저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네. 선수분들 있잖아요. 우리 업계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뭐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이렇게 좀 잔뼈를 굵으시면서 이제 약간 유명해지신 분들이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렇고 이 원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예, 예. 운용사들 중에서도 해외 투자한 쪽은 예, 손실폭이 장난이 아니에요. 운용사. 운용사들조차도 딱 커버링한 운용사가 어디냐면 네. 공매도 좀 잘 친 아, 거기만 커버링이 됐고 아니면 네네네. 그냥 롱숏이라든가 네. 대체 투자 아니면 메자닌 네. 메자닌은 표가 장부가니까 네. 그런 쪽 외에는 지금 뭐 평균 국내 주식은 20% 해외 주식은 평균 30% 이상 좀 손실이 다 나 있어요. 예, 금융 시장에 계신 분들 올해는 뭐 채권 시장, 뭐 그렇죠. 해외 주식 할 것 없이 다들 힘들어 하시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채권은 뭐 훨씬 더 완전 최고의 전문가시니까 채권이 이 정도 깨진 거는 유례없는 일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잘 없었죠. 예.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그리고 규모도 예전에 보다는 규모가 지금 훨씬 커진 이런 상황에서 네. 이 정도의 금리 상승은 좀 네.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기간 대비 손익률을 따지면 역사적인 수준으로 손실을 봤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는 과거 뭐 몇십 년간 네네. 실제로 채권이 손실을 본 적은 네. 캐리로 다 끌고 갔을 때 감안을 해보면 네. 실제적으로 되게 미미하게 네. 몇 퍼센트 안 된다. 근데 규모가 아마 손실 규모는 클 거예요. 네. 꽤 과거보다 클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북이 워낙 커졌어요. 증권사들, 운용사들의 규모 자체가 워낙 커지니까 네. 손실 금액은 좀 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 그 비율이나 퍼센티지로 따지면 네. 전에보다 저는 뭐 제가 증권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증권사들 좀 어느 정도 지금 채권 때문에
손실 보고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해 보면 이번에 저는 그렇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면 네. 일단은 그 손절을 안 하잖아요. 네네. 손절을 어떨 때 하느냐? 정말 이 회사의 가치에 문제가 있을 때, 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데 뭐 가격 상관없이 저는 손절을 하는데 네.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계속 매집을 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거를 계속 내가 자신 있게 매집을 하려면 이 투자 대상의 기업이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 뭐 이런 상황인데 향후에 장기적인 수익 가치, 자산 가치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굉장히 부지런하게 체크해야 될 때가 이때. 네. 평소에는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하다가도 지금 같은 때는 계속 그런 거를 체크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증권사들 지금 부동산 PF 문제 이런 것도 네. 사실은 그 금리가 오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예. 그런 자산이고 그다음에 채권에 대한 손실 그리고 주식 시장도 빠지니까 주식에 대한 손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좀 하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뭐제 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계속 이렇게 리서치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우리 증권사들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꽤 크다, 꽤 좋아졌다. 네.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고, 야, 이 정도면 이제 세계 수준급인데, 예, 저는 이번에 사실- 느꼈던 거는 그 정도예요. 이번에 그 2분기 실적 이제 네. 곧 나오잖아요. 저는 사실 굉장히 큰 적자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증권사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 증권사들 보면 한 작년 수준의 절반 정도는 네.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그 정도 예상을 하는데 어떤가요? 뭐 그죠? 그러니까는 일단 네. 수수료 수익은 별로 안 줄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면 수수료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수료 수익은 별로 안 줄었고 주로 줄은 거는 이제 PI 자기 자본 투자 그다음에 이제 그 채권 투자 네, 뭐 네. 이런 것들 네. 그쪽에서 이제 그게 확 줄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줄었다. 그렇죠. 줄었죠. 예. 손실이 아니고. 손실이 아니죠. 그 증권사들의 이번 단기 순이익 네. 보면 작년도에 한 반 정도인데 저는 이미 올해 초에 올해의 단기 순이익은 작년도에 한 반 정도로 예상을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작년도의 성과들이 너무 좋았죠. 증권사들이 미쳤어. 미쳤죠. 이건 그 작년도의 성과는 그거는 그 성과가 계속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성과가 막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보다 절반 정도만 앞으로 계속 해주면 나는 너무나 고맙겠다. 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실제로 그 손익도 이런 어려운 그런 금융시장에도 불구하고 한 그 정도로 네. 계속 지키면서 그 손익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절반 떨어지네요. 배당률이 10% 예. 넘는 게 속출하고 있어요. 예, 배당 나올 때까지 어쨌든 계속 견뎌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작년만큼 배당을 안 주겠죠. 이익이 확 그렇죠. 줄었으니까. 줄어드는데 배당은 아마 작년도에 한 제가 보기에는 한 70% 수준, 네. 80% 수준 정도 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투자를 하면 좀 괜찮은 배당 수익률 네.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당 수익률은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네네. 배당 수익률 예상해 볼 수 있죠. 네, 과거 같으면 하여튼 이 정도 혼탁한 시장에서는 금융시장에서는 막 뉴스거리가 막 나와요. 뭐 어디 회사에서 뭐 어떤 문제가 그렇지. 터졌다. 이 정도 되면은 나올 만한데 맞아요. 아직 그런 게 안 나오고 있는 게 많은 이제 리스크 관리 수준도 네. 많이 선진화가 됐구나. 네. 네, 그런 생각. 사실 2020년 코로나 사태 딱 두 달 만에 네. 4월 달, 5월 달에 있었던 얘기가 증권사 부도난다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자기 신용으로 발행한 ELS 발행했던 굉장히 큰 증권사들이 이제 저것 때문에 그때 이렇게 탑다운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그런 약간 위험이 있는 거 아닌가 많이 봤었는데 바텀업으로 다시 이렇게 까뒤집어 보면 하나하나 문제를 찾아보면 워낙 그 가지고 있는 자본에 비해서 그 가지고 있는 손실들의 규모는 맞아요. 그때 코로나 때가 지금보다는 훨씬 그때 조금 더
위험했을 할 수 있었던 예, 예. 예, 그때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때 ELS 많이 파는 회사들은 진짜 망한다 네. 그래서 가지고 그 조치가 나왔었죠. 정부가 이제 좀 도와주겠다는 조치가 나오면서 해소가 되면서 굉장히 안정이 됐던. 예, 그때 저희도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막 그렇게 그 회사 망하는 거야? 막 이랬던 네. 예, 예, 기억이 납니다. 예, 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ELS 쪽에 하는 증권사는 가지고 있는 게 없었죠. 네, 예, 예. 그런 분석을 하신 거죠. 아니요, 사실 그 전에는 증권사 중소형 증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네. 대형 증권사는 이번에 처음 했어요. 네. 왜냐하면 대형 증권사가 아까 말한 뭐 ELS니 뭐 여러 가지 해외 대체라든지 대체 많았죠.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동산 대체 투자라든가 이런 이해하기 것들. 어려운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가치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네. 생각을 했죠. 중소형 증권사는 손실이 나고 이익이 나는 것이 조금 더 눈에 뻔하게 보이는 반면에 네. 해외 같은 경우는 워낙 복잡한 딜이 많고 네. 그런 대규모 딜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 변동성, 이익의 변동성에서 채권형 주식 쪽이 아닐 것 같다. 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서서히 조금씩 그 리스크 관리하는 모습 그리고 코로나 때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런 그 대형 증권사도 충분히 이제 리스크 관리가 되고 미래의 이익을 예측할 수 있는 네. 채권형 주식으로 포함시켜도 되겠다. 네. 약간 그런 생각으로 이번 장에 처음으로 대형 증권주를 매입을 네. 했습니다. 예. 네. 그래도 이제 그 우리 약간 깨진 등대가 되신 아니 우리 교수님이 그래도 이제 아직 전 불이 남아 있다고 생각. 당연히 뭐 요즘 그 네. 방바닥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펴봐요. 떨어진 동전 없는지. 주식 살라고 때가 되면 일부 아주 미소한 수준의 이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전달이 잘못되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신용을 사용하는 때가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거는 위기 때이신 거죠. 지금은 위기까지 발생한 건 아니니까. 아니요, 네. 저는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의 그 부채, 네. 부채 신용을 네. 좀 졌어요 이번 이번 장에. 이 위기네요, 거의. 예. 위기라고 판단하신 아니요, 거네요, 거의. 그거는 위기 네. 때가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는 기준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얼만큼 더 많이 떨어졌느냐 이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1층, 2층에서는 나오는 그 활동이 아니시고 지하 3층, 4층, 5층에 나오신 작업. 그래서 이거는 위기고 아니고를 떠나서 내가 판단하는 가치보다 그 저평가 수준이 훨씬 커졌을 때, 네. 예, 그래 많이 클 때, 이럴 네. 때는 그렇게 조금 신용을 얻어도 되는데 네. 제가 그렇게 신용을 얻는 그 기준이 있어요. 네. 얼마 이상은 나는 얻지 않는다. 네. 그 기준이 뭔가 하면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얻을 수 있는 소득 네. 그래서 그게 연봉도 하고 네. 그다음에 주식이나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 소득 네. 아니면 뭐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 이런 1년 동안 나오는 내 소득의 현금흐름. 합계만큼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은 뭔가 하면 상징적으로 내가 단기간에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에요. 네. 그 정도까지는 내가 차입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그 수준까지 차입을 하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뭐 배당 플러스 그런데 과거보다 제가 이제 교수직으로 옮기면서 연봉이 네. 너무 적어. 초임 정교수시죠. 정교수시긴 정교수인데 초임 정교수니까. 그러니까, 네. 네. 호봉이 낮으셔요, 네. 아주. 네. 그래서 과거보다 이번에 그 규모는 좀 네. 줄이는 걸로 네. 그렇게 네. 해서 신용까지 지금 다 써서 지금 주식을 네. 매입을 했습니다. 네. 이럴 때도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계속 또 투자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좀 적게 떨어진 거 같은 가치인데 네. 가치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거 좀 적게 떨어진 거 있으면 교체 매매 조금씩 해주고 네, 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주식 수를 늘려주고 네. 그다음에 내가 올해 받을 기대 배당금 그거를 최대한 늘리는 식으로. 네.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재산의 그 금액이 얼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주식 수 그리고 내가 올해 받을 배당 금액이 얼마인가. 이거를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계속 노력해서 네. 그렇게 그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부분이 가장 틀린 것 같아요. 우리 선배님이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 저희가 등대라고 표현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일반 투자자들은 가격에 마음이 흔들려요. 그렇죠. 저도 뭐 그렇지만은 과거 경험이 경험인 거죠. 좀 많기 때문에 네. 요럴 때 최대한 이렇게 잘 늘여놓으면 주식수를 늘여놓으면 나중에 요게 돈 되더라. 네. 그걸 알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뭐 나중에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저는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네. 예. 그 과거에 거쳐왔던 뭐 3,000포인트, 뭐 2,800포인트가 때가 되면 언젠가는 자본주의 시스템이니까 다시 돌아올 건데 네. 2,800, 3,000포인트가 막 오면 네. 과거의 2,800, 3,000포인트보다 미래에 다가올 2,800, 3,000에는 내가 훨씬 더 성장해 있을 것이다. 나의 그렇죠. 계좌들이 훨씬 더 성장되어 있을 내 것이다. 금액이 커지고 네. 내가 얻는 배당 수익이 훨씬 더 커지고 네. 그런 걸 경험해 왔고 예. 또 이번에도 저는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이게 보면 결국 자본주의가 붕괴하고 시스템 그 위기라고 했었는데 뭐 네. 위기까지는 지금 보시냐 안 보시냐 이런 말을 조금 전에 네, 하셨잖아요. 그건, 네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위기의 일단 정의를 이 실물 시장, 실물 경제가 시스템, 플랫폼, 네. 그 자본주의 플랫폼이 그 금융 쪽이죠. 네. 금융 쪽으로 전이 돼서 뭐 은행이나 뭐 투자 금융회사 이런 쪽이 좀 몇 개 정도 그 파산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를 위기라고 저는 그 정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안 가고 이렇게 굴곡으로 좀 주가 빠지고 네. 경기는 좀 안 좋고 이런 것들은 그냥 불황이죠. 네. 우리 자본주의 그 사회에서는 흔히 겪는 하락과 불황의 사이클 중에 불황 쪽이고 어떤 조정 장이고 네. 그런 거고요. 그런데 그게 그 위기로 그러니까 플랫폼으로 전이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는 위기가 발생되고 그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을 수가 네.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정의로 본다면 과거 위기가 어떤 게 있었어요? 금융 위기가 있었죠. 그렇죠. 리만 쓰러지고 리만 사태. 네. 그다음에 당연히 대공황 때 그랬었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MF 때 네. 은행들이 막 무너졌고요. 네. 일본도 그 부동산 법을 깨지고. 깨지면서 네. 은행들 뭐 금융회사들이 막 많이 네. 문 닫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가느냐 네. 안 가느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네. 잘 판단해야 돼요. 네. 그런데 그런 데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 이번에는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신용 스프레드라는 게 쫙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까지 가려면 가장 문제가 민간 부채가 어느 정도냐. 예. 왜냐하면 금융 시장이 무너진다는 거는 사람들이 돈 빌린 거 안 갚아서 그렇게 못 갚아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못 갚을 정도까지 되는 그렇죠. 못 갚는 거. 네, 그런 네. 경우인데 그래서 일단 은행이 충격을 크게 받을 만한 민간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큰가.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소득이 실물 경제 불황으로 이걸 갚을 만할 장기적으로 갚을 만한 그 능력이 안 되느냐 뭐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되고요. 네.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적어도 이번에 미국은 그 과거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게 어마어마한 규모였잖아요. 예. 지금은 그때 비하면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은 그 민간 부채의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저는 네, 높지 않습니다. 예,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는 가게들은 있겠지만은 대출을 못 갚아서 금융기관까지 전이 되는 그런 상황은 저는 보고 있지 않고 있고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의 조정이고 시장이 조정되는 과정이고 경기가 좀 불황 쪽으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싸게 거래가 되는 주식은 계속 사야 되는 게 맞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죠. 뭐 위기가 올 것 같으면 조금 있다 위기가 발생하면 사자 쪽이고요. 네. 왜냐하면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우리는 항상 좀 자본주의 이 시스템을 항상 그거를 극복해 왔거든요. 예. 어떤 조치나 방법을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극복해 왔고요. 그래서 위기가 발생해서 주가가 더 빠졌을 때는 또 그 상황에서 앞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 네.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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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실은 뭐 미국은 오히려 지금 신용
은행들이 스트레스 테스트 해봐도 전혀 문제 없고, 그다음에 대출 증가율도 그렇게 네.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요 얘기를 하면 야, 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데 그럼 위기가 오는 거 이제 불황이 본격적으로 오는 불황이 오면 이제 소득도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결국 부채 못 갚고 그때부터 위기가 되는 거지. 지금 거의 뭐 전 국민이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은행이나 이런 데도 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온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학습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네네네. 장단기 금리 차 역전되면은 네. 이제 본격적인 불황이 올 거고 그럼 불황은 올 수가 있죠. 네. 불황이 오면 이제 뭐 이제 소득도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예. 부채 문제가 본격화되고 이제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예. 나쁜 생각을 점점 크게 하고 있는. 저희는 이제 이거를 바닥증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리가 그렇게 아니요, 경색이 되는 저는 거죠. 결코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도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 금리 인상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시장이 흔들릴 때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거죠. 이거를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만약에 작년에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 안 하고 또 작년에 미국 연준위에서 이제 금리 올립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또 지금처럼 올리고 있지 않고 계속 버블이 커져만 가고 있다면,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계속 그 올라가고 있고 민간 부채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이럴 경우는 저는 아마 그때는 그 몽골이 홍련하다 네.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네. 계속 거품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보다 더 커졌을 때 뒤늦게 금리를 인상하고 이거를 이제 끄트리려고 금리를 인상하고 이럴 경우는 그때는 위기가 오거든요. 이게 이 더 많은 규모가 터지면서 그게 금융기관으로 전이가 되고, 그래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은 지금은 정말 거의 그 골든 타임이라 할까요? 매수에.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그 골든 타임에 지금보다 아차 조금 더 늦었으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네. 이 정도 대응의 골든 타임. 이 정도 수준에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위기까지 갈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가계 부채도 잡히겠죠.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잡혀야 돼요. 사실은 미국은 걱정 안 되거든요. 미국은 예. 걱정 안 되고 그다음에 연준이 뭐 75bp까지 두 번이나 올린다는 거 봐서는 이거는 네. 뭐 완벽하게 틀어막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니 네. 또 침체가 오면 또 그때 또 금리를 내릴 것이고 네, 그게 네. 뻔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보이죠. 사실 네. 미국은 걱정이 안 되는데 한국이 조금 걱정은 근데 됩니다. 잡힐 거예요. 이제 그 부동산 쪽으로 자금 가는 게 네. 조금 지금 속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빚내서 부동산 살려고 사는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네. 예,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규모가 줄어들 거고, 네. 가계 대출도 규모가 그냥 지금 수준에서 유지만 해줘도 좋아요. 유지하거나 약간 아니면 조금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한 게 조금 그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사과도 드리고 싶고 한 부분이 있는데, 좀 제가 인플레이션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뒤에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왔죠. 네, 75bp. 네,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와서 큰 폭.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연준이 도대체 지금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아니고 또 약간 그 재고도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뭐 고용은 괜찮은 부분이 있었지만은 네. 그런 다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 조금 그거는 리스크가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이라니까 저는 깜짝 놀랐는데, 내가 못 본 게 있지? 뭐를 못 봤지? 하고 조금 보니까 미국 부동산이, 저는 1사분기 부동산이 당연히 빠질 줄 알았어요. 올해 2022년.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왜냐하면 작년부터 경고를 했잖아요. 네. 작년부터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 올릴 거야 했으니까, 저는 미국에는 그 금리 수준이 부동산 모기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감하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빠지거나 아니면 오르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인플레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뭐 이제 원자재 더 이상 올라가는 추세도 아니고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이언트 스텝 얘기를 듣고 막 뉴스를 찾아보니까 1, 4분기 부동산 가격이 사상 최고치.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실러- 지수가 20.4% 전년 대비 연율 상승.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예. 제가 깜짝 놀란 것만큼 아마 연준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네.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는 자이언트 스텝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시겠지만은 미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33%가 네. 주택 실러 관련 지수가 렌트. 그 주거비에 들어가는 거니까 집값을 못 잡으면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 인플레이션 거지.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중앙은행에서 연준위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 금리 아무리 올린다고 유가 빠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급 네. 쪽이니까. 공급 쪽이니까 네. 실제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이 33%의 주택 가격이거든요. 주거비.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이런 거는 지금 그 부동산을 타겟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금리를 올리고 나서 바로 인터뷰 때 그 집 사지 마세요. 그 얘기부터 꺼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지금은 타겟이 부동산이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제일 열심히 봐야 되는 지표 이 모든 것이 반전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 포인트는 저는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다. 네. 그렇게 저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택 그 시장 지수가 나왔습니다. 네네. 네, 전미 그 주택 건설업 협회에서 네. 발표한 건데 이제는 잡혀야지. 이건 주택 가격 지수는 아니고요. 케이스 실러 네네네네. 그건 아니에요. 케이스 실러는 4월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전월에 67을 기록했는데 네. 이게 전미 주택 건설업 협회니까 네. 제일 앞단에 있는 거죠. 주택에서 제일 앞단에 있는 사람들 건설업 협회. 그러니까 네네네. 건설인들 모임이니까 음. 7월 주택 시장 지수가 전월 그 6월 달에는 67이었는데 7월은 55입니다. 폭락했어요. 떨어졌네요. 예, 떨어졌고 폭락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택 심리는 지금 뚝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이 일이 1, 4분기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예. 그 상당히 지금 지연돼서 이거 자이언트 스텝까지 해야지 이게 나타난 게 좀 저는 좀 놀라운 건데 공급이 없었다. 2008년 이후로 네네. 주택 공급이 부족했다라는 얘기는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그 인플레이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네네. 사실은 좀 이거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부분인데 네. 인플레를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분류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네. 하나는 수요발 인플레. 네. 예, 사람들이 많이 사가지고 가격 오른 거. 두 번째는 공급.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원자재 공급 가격이 사이드. 예, 네. 올라가지고 하는 네. 인플레. 또 하나는 임금 인플레를 네. 얘기해요. 그러면서 네. 수요는 연준이 충분히 잡을 수 있고, 네. 네. 공급은 좀 이게 까리하고 어려운 거고, 네. 제일 나쁜 건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피터 나바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피터 나바로가 무역 USTR 그러니까 뭐 대표했던 기업 대표 뭐 이런 네.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USTR 대표하셨던 분이에요. 항상 옛날부터 인플레 나면 그게 노동비를 줄여 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약간 기업 이런 쪽의 주장은 그쪽이 그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 임금으로 일어난 인플레이는 네. 임금을 올려줬다 그 다음 달 깎기가 이건 몹시 어렵다, 비탄력적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 인플레이션이다.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이쪽에서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스위스 다녀왔더니 스위스의 최저 임금이 30유로인가? 시급이 최저 시급이. 그러니까 내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30유로 정도 받아요. 거기 밥값도 되게 비싸죠. 웬만한 그냥 네. 돈가스 하나 그래서, 먹으면 한 3, 네. 4만 원 이상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 네. 마트 물가는 비슷한데 뭐 이탈리아 맞아, 마트 물가는 별로 안 비싼데. 네. 그렇게 노동비가 들어가면 그렇게 비싸지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30유로의 시급을 받는 스위스 국민들이 인플레 때문에 죽겠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그 물가가 올라 있는 자기의 노동비로 인해서 물가가 오른 거는 자기들이 오른 임금으로 충분히 소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그 노동비의 상승은 이거는 곧 소비력의 상승이고 그 수요의 증가이기 때문에 유효 수요의 증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플레이션은 건전한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문제는 그
임금은 고정되어 있고 다른 것들이 때문에 올라가면 다른 뭐 아까 원자재 문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네. 제일 나쁜 게 물가는 올랐는데 내 임금은 그대로 있어. 그럼 쓸 돈이 없어지는 그러면 거죠? 물건 빵을 2개씩 먹다가 이제 하나밖에 못 사 먹네. 그러니까 빵집도 쓰러지고, 네. 예, 그 밀가루 장사하는 사람도 쓰러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유연 수요가 예를 들어 줄어드니까. 집을 샀어. 집을 사니까는 이제 네. 대출을 엄청 끼고 샀어. 그러면 대출금을 갚아야 되니까 월급의 절반이 날라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쓸 돈이 없어. 네,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쓸 돈이 없어지는 게 그렇죠. 문제인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그래서 가격이 경제가 안 좋은 쪽으로 가게 하는 예, 요인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부동산 인플레이션이 나거나 아니면 공급 사이드 쪽, 그러니까 뭐 유가가 올라가서 기름값이 올라간다거나 네, 이렇게 되면은 생활은 해야 되니까 이것도 일종의 필수제니까 네, 필수제에다 돈을 뺏기는데 네. 이쪽 필수제는 들어가면 잘 안 나오는 필수제니까 돈이 계속 그거는 평생 동안 거기에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예. 추가적으로 또 어떤 기업이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신상품을 만들어내도 네, 그거를 사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게 가장 그게 대표적인 나라가 어마어마한 정책을 펼쳤지만은 30년 동안 실패한 일본이에요. 예, 일본이 그 임금을 계속 낮추는 정책을 펼쳤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들 그 이제 막 어려우니까 경기가 박살나니까 기업하고 노동자들하고 처음에는 합의도 좀 했었어요. 네, 야, 우리 너희들 해고 안 할 테니까 그 대신 임금은 올리지 말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를 30년 동안 기업들이 써먹은 거죠. 임금 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소득은 똑같은데 물건은 점점 많아져. 사야 되는 물건들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생산되는 물건들을 다 못 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불황이잖아요. 네, 불황의 정의가 생산된 물건이 제대로 소비되지 않는 상황이 불황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걸 다 사줄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소비가 되지 않고 불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황이 계속 유지되는 네,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게 일본이죠.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그 임금의 상승이 좀 같이 간다면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경기 괜찮아 짱짱이 할 때 항상 고용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만 살아 있으면 네, 네, 사실은 그 우리가 금리를 올리고 그렇게 해도 네, 경기는 살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그런 그 바탕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금리를 올려도 고용이 살아 있으니까 괜찮아라는 네, 네, 네. 톤이거든요. 계속 금리를 더 올려도 버틸 수 있어. 경기 쉽게 불황 안 와. 아, 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지금 연준에서는. 아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금리를 올려야 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올려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지금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이거를 못 잡으면 앞으로 더 어려워지니까 네. 하는데 야 그렇게 자꾸 올리면 그 옛날에 그 금융위기 때처럼 그때 박살날 수 있고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불황으로 갈 수 있는데 왜 자꾸 올려? 네. 라는 데에 대한 지금 좀 면피성 어떤 그게 고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봐요. 그래도 야 네. 고용이 이만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자기 네. 어떤 목표가 딱 있으니까. 예, 예. 저는 약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감히 뭐 네. 알 거예요. 지금 금리 수준이 계속 유지되면 지금 제가 이제 생각보다 금리 많이 안 올릴 거다. 네. 그리고 많이 올린다면 다시 내려야 내릴 될 거다.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저마저도 금리 수준이 뭐 지금 얼마 보고 있나요? 3.5, 4? 지금 블러드가 4까지 불렀습니다. 네. 그 협박하는 거예요. 계속 네. 협박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다가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올리면 바로 다시 내려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4%까지 만약 갔다면 바로 다시 3% 밑으로 가야 될 거고 3% 이상을 몇 개월 동안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부작용이 어떤 데서 날까요? 신흥국이 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흥국 뭐 위기도 뭐 스리랑카 네. 뭐 이런 데도 나지만 저는 뭐 미국이 그것까지 보겠냐 그렇죠. 생각인데 그- 미국의 네. 문제. 그러면 미국의 문제. 미국은 금리를 올리면 저는 이미 조금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뭐냐면 지금의 환율 시장을 보면 네. 이게 저는 처음에는 이거를 저도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은 게 그냥
환율 약세, 즉 원화 약세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어요. 네. 과거에 있었던 여러 케이스, 그냥 원화 약세, 원화가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일본, 유럽, 미국파는 강해진다, 강세를 보인다.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는 달러 혼자. 달러 혼자 강세잖아요. 네, 예. 그 달러 혼자 강세의 문제는 뭐냐? 달러 혼자 지금 비싸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마 무역 수지 제가 그렇죠.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무역 수지 이런 데서 뭐 고용이고 뭐고 고용 뭐 이거는 좋다지만은 이런 데서 좀 불균형이 심해질 거예요. 네. 그런 쪽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채권사로는 돈이 들어오지만은 다른 쪽에 자금은 빠져나올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 이 환율이 유지되면 더 많이 빠져나갈 것 같아요. 예시로 이런 거죠. 모든 기업들이 미국에도 공장이 있고 뭐 자기 나라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는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도요타도 일본에도 있을 거고 미국에도 있을 거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자동차 만드는 비용이 이렇게 달러가 올라가 버리면 미국에서 자동차 미국 만드는 만드는 비용은 비용이 몇십 프로 더 비싸. 네. 그러면 미국에 공장 철수해야 되겠는데? 네. 예. 왜냐하면 일본에서 그 싼 엔화로 그렇죠. 자동차 만드는 게 훨씬 싸니까 예. 그런 식으로 자금 유출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예.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해외 비중이 네네. 매출 비중 60%더 높습니다. 미국 국내보다. 그렇죠. 빅테크들, 네. 구글, 뭐 애플 이런 회사들이. 환율이 자국의 환율이 가치보다 너무 높은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굉장히 그런 여러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예. 지금은 오로지 이거부터 잡고 네. 부동산 인플레이션 요건부터 잡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거를 신경 쓸 거예요. 환율을. 네. 환율을 신경 쓸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기가 어렵다. 네. 장기적으로 계속 주구장창 유럽과 금리차, 일본과 금리차 이거를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만은 없다. 네. 그래서 지금 하여튼 목표를 달성하고는 다시 돌아갈 거다. 약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예. 아,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게 이제 교수님하고 경제학 교수님하고 얘기하니까 좀 다른 이제 주식쟁이들하고 접근한 거가 조금 결이 다른. 근데 참고로 저는 경제학자들 시장에 있는 분들 이거는 아마 좀 소수 의견이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은 좀 하는데. 아, 네. 근데 예.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 접근이 조금 뭐라 그럴까 그냥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다가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학을 하시는 분이라 이걸 보면 이 상황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는 네네. 생각에 힘을 좀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뭐 제가 생각한 게 생각보다는 좀 지금 더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연준의 대응이 강했죠. 네, 강했지만은 저는 결국은 다시 회복되는 수순으로 이런 경로를 통해서 다시 돌아갈 거다. 그 미국의 금리 수준, 적정 금리 수준은 결코 3% 이상은 아니거든요. 네. 저는 2% 정도 지난번부터 얘기했던 그 정도로 다시 회귀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선배 투자자이시자 경제학과 교수이시자 각도기의 멘토이시자 투자자의 등대이신 그리고 요즘 아주 금이간 금간 등대이신 네, 우리 서주칙 교수님과 함께 어떻게 현장에서 대응하시는지에 대한 실전 투자의 방법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요걸 원용해서 자기 투자에도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찰랑찰랑하는 가격을 보면서 공포와 패닉 속에 빠지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투자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주식으로 일가를 이루시는 분들은 아이고 너무 빨리 들어갔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까지 깨질 줄이야. 이러면서 돈 어디 있나? 이러시면서 제 느낌 거의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예, 그래서 딸내미 책상까지 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상황이 그렇다는 거. 그래서 한 1년 뒤를 보면 되게 좋아질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안 힘든 건 아닙니다. 사실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객관적으로 힘들라고 하면 더 힘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저를 보고 위로를 받으세요. 네, 더 힘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 뭐 지나가면 더 좋아져 하고 이제 위로를 하니까 안 힘든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실상은 따지고 보면 더 힘든 상황들을 지금 많은 그 투자의 선수들, 투자의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인플레이션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일반인들은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또 이렇게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네. 여러모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투자 행태에 대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거는 아무 주식이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항상 절대. 꾸준하게 돈을 벌어서 꾸준하게 재산을 증가시키는 그런 기업, 그런 기업이고 그런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지금 아주 싼 그런 주식을 맞아요. 사고 했을 경우는 손실이 나도 지금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다. 네. 이거는 언젠가는 다시 네. 돌아갈 거다. 돌아가고 나에게 부를 줄 것이다. 네. 이런 믿음을 가지는데 그냥 꿈과 희망의 주식들은 막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가치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를 무조건 장기 투자하고 이런 거는 저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큰일 납니다. 예. 신세 망칩니다. 네. 그래서 인기 있는 주식 잘못 들어갔다 신세 망치시고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다 이거 좋다고 해. 그래서 이거 그냥 들어갔다가는 지금 이런 저희가 하는 방식으로 그런 종목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패가 망신합니다. 진짜로. 네네네. 절대로 그거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은 네. 다시 한번 네.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업이 다를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면 이 방식도 다를 수 네. 있다는 거. 그럼 명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해안과 위로와 그다음에 사고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서준식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